지금 인도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에 무려 9천억 벌금 폭탄을 터뜨린 건데요. 인도 정부는 14억 시장을 무기로 굴복 아니면 추방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철수 선언과 동시에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연쇄 파산, 50만 명 실업대란, 국가 신용 추락이 이어진 겁니다. 뒤늦게 총리가 사과했지만 이미 30년 쌓은 신뢰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인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힌드라의 목소리가 공장 앞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외침이 라파엘의 귀를 때렸어요. 우린 더 이상 하청 노동자가 아니다.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제히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땀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라파엘의 코를 찔렸어요. 삼성 공장 담벼락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죠. 10년간 속았다. 인도의 자존심을 되찾자. 기술 착취를 멈춰라. 빨간 글씨로 쓰인 구호들이 라파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힌드라는 29살의 젊은 노조 지도자였어요. IT 출신 엔지니어인 그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박탈감이 분노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그 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 직원은 월 350만 원, 우리는 65만 원입니다. 마힌드라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5배 차이가 공정합니까?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북을 치기 시작했어요. 둥둥거리는 북소리에 맞춰 구호가 울려 퍼졌죠. 정의를 달라. 존중을 달라. 라파엘은 군중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힌드라의 논리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전자제품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쌌으니까요. 하지만 라파엘은 불안했습니다.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마힌드라의 눈빛에서 이상주의자의 순수함과 동시에 위험한 맹목성을 느꼈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인도가 더 싸나요? 마힌드라가 군중을 향해 외쳤어요. 삼성 갤럭시 가격이 인도가 더 싸나요? 글로벌 제품 가격은 똑같은데 왜 급여만 다른 겁니까?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라파엘의 귀가 먹먹해졌어요. 이때 마힌드라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한국 직원 급여의 70% 수준으로 인상, 인도인 경영진 비율 50% 보장,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 라파엘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70% 인상이면 현재 급여의 거의 4배 수준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요구였죠. 하지만 마힌드라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트남? 인구 1억도 안 됩니다. 멕시코? 너무 멀죠. 결국 인도밖에 없어요. 그의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안나리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회의실 반대편에 앉은 비자이가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라파엘은 안나의 손이 서류를 꽉 쥐는 걸 봤죠. 그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국적 전자기업 부사장인 안나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간 인도와 함께 해온 기업의 자존심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죠. 오늘 70%를 내주면 내일은 100%를 요구할 겁니다. 안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비자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라파엘은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죠. 에어컨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비자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안나 부사장님,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시는 겁니까? 14억 소비자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나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시장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으로는 건전한 비즈니스가 불가능해요. 신뢰라고요? 비자이가 비웃었습니다. 30년간 인도 노동자들을 착취해놓고 지금 와서 신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파엘은 안나의 턱 근육이 경직되는 걸 봤어요. 그녀가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착취라고 하셨죠?
안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2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연간 80억 달러를 인도 경제에 기여했어요. 현지 협력업체 500개를 키웠고 기술 교육에 수십억을 투자했습니다. 비자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건 당신들이 이익을 위해 한 일이죠. 이제는 인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안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주도권이라고요? 협박으로 얻는 주도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강탈이 아니라요. 라파엘은 안나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녀의 등 뒤로 인도 국기가 보였습니다. 곧 그 국기와 작별해야 할지도 모를 회사의 부사장이었죠. 문을 나서기 전 안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비자이 특보님, 당신은 한 가지를 착각하고 계세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SNS 화면이 빨간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라파엘의 스마트폰이 진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댓글창이 악플로 넘쳐났죠. 실시간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외국 기업은 인도를 존중하지 않는다. TV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라파엘은 호텔 로비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죠.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외국 기업 아웃 오브 인디아, 삼성 제품 불매운동, 인도 자존심 회복. 게시물들이 초당 수백 개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볼리우드 영화계의 반응이었어요. 최근 개봉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한국 기업 사장이 악역으로 등장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인도 노동자를 착취하다가 결국 응징당하는 스토리였죠. 이 영화가 2천만 관객을 동원했어요. 현지 직원 프리아가 라파엘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영화 속 악역과 실제 한국 기업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로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리로 나간 라파엘은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곳곳에서 타이어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 로고가 새겨진 간판을 때려 부수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 보지 말자. K-팝 듣지 말자. 구호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라파엘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류 열풍의 중심지였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인도 언론들의 보도 톤도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조립 공장으로만 여긴다. 기술 이전 없는 일방적 착취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라파엘은 한 카페에서 젊은 인도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짜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현대차도 마찬가지야. 이제 중국 제품을 써야겠어. 정치인들도 가세했어요. 여당인 BJP당 의원들이 외국 기업의 착취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도 질세라 인도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가세했죠. 라파엘은 이때부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72시간 최후 통첩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가운데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지하 카페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중국계 컨설턴트와 마힌드라였어요. 라파엘은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봉투가 테이블 아래로 넘어가는 걸 봤죠. 우린 당신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다. 중국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마힌드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라파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카페 구석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징후들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노조 간부들이 갑자기 비싼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 시위 자금이 어디선가 무제한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샤오미가 제안을 했습니다. 마힌드라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삼성이 떠나면 그들이 공장을 인수하고 모든 직원을 재고용하겠다고 해요. 급여도 50% 인상해준다고 했습니다. 중국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웨이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지 장비 공장을 세우면서 삼성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겠다고 했어요. 라파엘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후 조종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몰아내기 위해 노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화웨이가 인도 정부에 100억 달러 오지 인프라 투자 제안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인도를 아시아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죠. 라파엘의 독자적인 조사 결과 지난 6개월간 중국 기업들이 인도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타밀나두 주정부 관료들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제조업을 장악하려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보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한국 기업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죠. 가장 교묘한 건 인재 스카우트 작전이었습니다. 삼성과 LG 엔지니어들에게 은밀한 제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연봉 3배,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심지어 중국 영주권까지 제시하며 유혹했습니다. 화웨이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연봉의 3배를 준다고 하더군요. 한 인도인 엔지니어가 라파엘에게 고백했어요.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죠. 실제로 몇몇 핵심 기술자들이 이미 이직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10년간 삼성에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중국 기업에 넘기는 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도 언론이 이런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중국 기업을 구원자처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진정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어요. 라파엘은 이 정보들을 한국 기업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대표가 말했어요. 중국의 개입은 예상했던 일이에요. 배후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오전 10시 정각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신뢰 없는 곳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 안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라파엘은 그녀의 굳은 표정을 봤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안나의 뒤로 회사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죠. 먼저 지난 30년간 저희를 사랑해주신 인도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작별 인사처럼 들렸거든요. 안나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자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라파엘의 심장도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어요.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 그리고 정치적 개입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발표가 폭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의 단계적 생산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6개월에 걸쳐 생산 라인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회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 인도 기자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그럼 2만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희망 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이 투자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조 원. 인도 돈으로 3,500억 루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이 공장이 들어서면 직간접 고용만 20만 명, 인도를 반도체 생산 허브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안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70%를 요구하면 내일은 100%를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 투자는 불가능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라파엘은 밖으로 나왔어요.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죠.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LG전자가 공장 생산 중단을 발표했어요.
가전제품 생산을 태국과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오후 4시엔 현대자동차 차례였습니다. 첸나이 공장 신규 투자 중단과 전기차 생산 계획 철회. 특히 계획 중이던 배터리 연구소 설립이 취소된 게 뼈아팠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연쇄 효과였습니다. 삼성, LG, 현대와 거래하던 127개 한국 중소기업들이 동반 철수를 선언한 거예요. 대기업이 떠나는데 우리만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인도 증시가 즉각 반응했어요. 센섹스 지수가 4.7% 폭락했고 루피와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주식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200억 달러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0만 명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라파엘은 텅 빈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바람만이 휘파람을 불었죠. 아스팔트에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디트로이트, 오늘은 러스트벨트. 라파엘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시가 유령처럼 변해가는 걸 봤어요. 2달 전만 해도 2만 명이 출근하던 삼성 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트리페론 부두루 산업단지 정문에는 이제 경비원 몇 명만 서 있었어요. 2달 전만 해도 2만 명이 여기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장비 철거하는 인부 100명뿐이에요. 경비원 라마찬드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연쇄 붕괴가 시작됐어요. 먼저 움직인 건 부품업체들이었습니다. 라파엘이 인근 공단을 찾아갔을 때 이미 이삿짐을 싸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5년간 현대차에 부품 납품하며 성장했습니다. 현대가 투자 중단하는데 우리가 뭘 믿고 남겠어요? 자동차 부품업체. K파츠 인도법인 황성태 대표의 말이었어요. 그의 회사는 30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2차, 3차 협력업체들이었어요.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작은 회사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LG 협력사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했는데 이제 주문이 뚝 끊겼어요. 현지 소재업체 사장의 하소연이었습니다. 40만 명.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직간접 실업자가 벌써 이 숫자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도로가 텅 비었어요. 식당과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90% 줄었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이 주고객이었는데 한국 식당을 운영하던 굽타 씨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주재원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들이 일제히 매물로 나왔는데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값이 한 달 만에 30%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었죠. 금융권도 비상이 걸렸어요.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현지 은행들이 대규모 대출 손실을 입게 된 거예요. 삼성 협력업체들에게 빌려준 돈이 200억 루피가 넘는데 회수가 불가능해졌어요. 스테이트뱅크 오브 인디아 관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학교들도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국제학교는 학생 수가 10분의 1로 줄어 폐교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3년간 한국어 배워서 삼성 취업하려 했는데 이제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대학생 안일의 절망적인 표정을 라파엘은 잊을 수 없었어요. 가장 비참한 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은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받았지만 이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거든요. 일용직이라 아무 보상도 못 받았어요. 내일 먹을 쌀도 없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직원 칸나는 가족 5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어요. 라파엘은 매일 거리로 나가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인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던 이 도시가 인도의 러스트벨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비자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파엘은 그 장면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정장 바지가 먼지로 더러워졌어요. 11월 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가 결국 항복한 거예요. 삼성 공장 정문 앞 천막 농성 51제,
노조 위원장 마힌드라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4억 시장만 믿고 너무 나갔어요. 삼성과 한국 기업들에게 공개 사과합니다. 마힌드라가 고개를 숙이자 뒤에 있던 노조원 수천 명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를 철회합니다. 예전 조건 그대로 일하겠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부위원장 라제시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때문에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요. 실제로 파업 주도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실직자들이 그들을 원망하며 집까지 찾아와 항의했거든요. 너희들이 잘난 척하다가 우리 모두를 망쳤다. 한 실직자가 마힌드라의 멱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라파엘은 마힌드라를 따로 만나 속내를 들어봤어요. 중국 기업들이 처음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 기업이 떠나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샤오미가 제시한 급여가 삼성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마힌드라가 고백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한 후 더 가혹한 조건을 내건 거였어요. 우리가 속은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몰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정부도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12월 20일 모디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인도 총리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인도 발전의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모디는 구체적인 유인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 복귀를 위한 특별법 제정, 10년간 법인 세면제, 무상부지 제공, 규제 완전 철폐. 타밀나두 주지사도 사퇴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재앙을 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새로 취임한 주지사는 첫 일정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무릎 꿇고 사과하며 한국 기업 복귀를 간청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삼성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냈고 LG와 현대는 아예 반응하지 않았죠.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모디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라파엘이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수치들이 차갑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50만 실업, 200억 달러 손실, 붕괴된 도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시장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연말이 되자 라파엘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남긴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도 언론들이 이 보고서를 대서특필하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한 인원만 10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었어요. 30년간 인도에 전수한 기술이 3,000개 항목이 넘었습니다. 교육, 의료, 환경 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달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외국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미래를 함께 그리던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만과 욕심으로 그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보고서가 공개되자 인도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후회와 자책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보였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안하다. 제발 돌아와 달라. 하지만 이미 떠난 기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 전기차 공장, LG 배터리 공장이 모두 베트남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가 잃을 뻔한 미래를 베트남이 고스란히 가져간 거였어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도 기업가들이 모여 한국 기업 컴백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100만 명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잃은 거예요. 캠페인을 주도한 스타트업 대표의 말이었어요. 희망의 불씨도 남아 있었습니다.
삼성이 인도의 작은 연구개발센터는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확대할 수도 있겠죠. 삼성 관계자의 조심스러운 언급이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인도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도 존중받아야 한다. 신뢰는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과도한 요구는 모두를 망친다. 이런 교훈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라파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같은 비극을 또 보게 될까요? 그는 이 질문을 보고서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신뢰 없는 협력이 다른 나라에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같은 비극을 또 보게 될 것인가? 라파엘의 펜 끝에서 마지막 물음표가 떨어졌어요. 30년 우정이 72시간 만에 무너진 이 이야기가 전 세계의 경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만이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남긴 진짜 가치는 지금도 전 세계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놀랍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